강남 한복판 63층 동아건설 본사 건물은 마치 현대의 성곽처럼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벽은 마치 견고한 갑옷처럼 빛났고 건물 꼭대기에서는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현대의 성에서 남동준 부회장은 매일 아침 도시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박주연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까만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회 11시 30분. 해외 투자자 미팅. 오후 2시 이사회 회의예요. 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로 저 블록들은 모두 재배치될 것이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의 야심작이자 동아건설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스크린 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꽂혔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존 재개발 방식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남동준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안전관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동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과다하다고요?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무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준은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안전 비용을 아끼자는 의견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은 어쩌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동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생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방이었습니다. 동주는 정성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칼을 잡은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불 앞에서 프라이팬을 돌리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요리는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어쩌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재료가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 이 시간만큼은 차가운 부회장이 아닌 그저 요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음식이 입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현장 방문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예감이. 이른 아침 재개발 현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굴착기의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동주는 현장 사무실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를 세웠습니다. 부회장님, 이쪽입니다. 현장 소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동주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철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요. 아직 남아있는 가구는 네, 몇 군데 있습니다만 곧 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보상팀 직원 몇 명이 한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라고요. 내 평생 일군 식당입니다. 그냥 떠날 순 없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60은 훌쩍 넘어 보이는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그만 나가시죠. 보상금도 나왔으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은 식당 문을 붙잡은 채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주는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었고 보상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요리책이었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고 그 사이로 바랜 사진 한 장이 날려나왔습니다. 동준의 발치에 떨어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동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얼굴이 마치 오래된 필름이 현상되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동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도 그제야 동준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동준이구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장의 소음도 주변의 시선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동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0살 그가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너는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요리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가르쳐 주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선 그날 동주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아라는 꼬리표가 그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습니다. 부회장님, 박주연의 목소리에 동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새 소란이 커져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전 제가 있던 별빛 고아원 원장님이십니다. 동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부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철거는 보류합니다. 이 구역은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동준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런 동준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처럼 도망치는구나. 동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동준은 박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동준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요리는 언제나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 63층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한 남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이. 다음 날 아침 동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주연이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김철수 원장님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30년간 별빛 고아원에서 원장으로 일하시다가
5년 전 은퇴하셨고 그 후로 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더군요. 동주는 묵묵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낡은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별빛 고아원 폐원, 재개발 사업으로 35년 역사 마감. 기사 속 사진에는 원장님이 쓸쓸히 고아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댁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주연이 내민 것은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그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원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는 법을 배우는 모습, 처음으로 만든 요리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부회장님. 현관 앞에 서 있던 박주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아버님에 대해서요. 동준의 손이 앨범 위에서 멈췄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 원장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부회장님께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신 것이 있다고. 동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동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왔구나. 원장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밥은 먹었니? 동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몇 가지 밑반찬.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님을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지. 원장님은 밥을 한술 뜨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걸 내게 전해달라고 하셨다. 원장님이 안쪽 방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묵직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를 찾아다녔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그때마다 넌 이미 떠난 뒤였고. 동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태어난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가난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널 지킬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게는 동생이 있다. 동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증여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한 청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지금 도시재생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내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두 형제가 서로를 찾길 바라셨지. 동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그가 믿어온 모든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가거라.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치 20살 그날처럼. 동주는 천천히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술 한술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맛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라는 걸. 동주는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63층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만이 아닌 두 아들을 찾아다닌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 강민호의 학교 성적표, 상장, 그가 쓴 논문까지. 아버지는 두 아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주는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주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도마 위에는 이미 식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살 때처럼 원장님은 칼을 잡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리대 앞에 선 동준의 모습은 차가운 부회장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고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묵묵히 동준의 칼질을 지켜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그 모습에서 원장님은 어린 시절의 동준을 보았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주연이 누군가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도시재생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자 동준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형과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앞에는 동준이 만든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원장님의 비법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맛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말없이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때로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법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담아주신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오래된 동네를 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행복식당이 있는 이 동네였습니다. 동주는 말없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유리창에 비친 네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원장님의 낡은 앞치마, 박주연의 단정한 정장, 민호의 캐주얼한 차림, 그리고 동준의 고급 슈트.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식탁에 모여 같은 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준이 자청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어설펐지만 진지했습니다. 민호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부회장의 모습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자 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동준의 차 안에는 원장님이 싸주신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온 그였지만 이 소박한 반찬통이 그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은 것처럼. 아침 햇살이 동학건설 본사 건물을 비추던 그때 이사회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전면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전면 철거가 아닌 도시재생 방식의 도입이었습니다. 동준이 직접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 전례가 없다는 것, 리스크가 크다는 것. 동준은 그들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제시한 도시재생 계획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재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지난 5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 경영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 동준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온 일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표정에는 은은한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사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복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준과 민호, 그리고 도시재생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모두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식당 한켠에는 도시재생계획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새롭게 그려질 골목길들, 주민들의 삶이 이어질 공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만 쓰러지신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원장님의 진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병실에 누운 원장님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병실 밖에서 마주섰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들의 친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두 형제의 재회를 준비해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의 병실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형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 날의 민호, 요리대회에서 상을 받은 동준,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고아원을 떠나던 날의 사진까지. 원장님은 그들의 인생을 차곡차곡 모아오신 것입니다. 동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주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준을 몰아내기 위한 기존 경영진의 마지막 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준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창가에 기대어 선 동준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던 그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빛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민호가 원장님의 손을 잡은 채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주는 자신도 모르게 원장님의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새벽녘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맥박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종이는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희는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민호가 어느새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준의 옆에 조용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입니다. 동준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동준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연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동준이 그동안 준비해온 비리 자료들이 언론사로 하나둘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식당은 그날 처음으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동안 몰래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독거노인에게 매일 저녁 반찬을 가져다 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이웃의 크고 작은 일에 발 벗고 나서 주었던 원장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두 형제는 원장님의 기억 속에서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사진들, 메뉴판 뒤에 숨겨져 있던 상장들, 그리고 주방 한켠에 고이 모셔둔 두 개의 앞치마. 원장님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리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불법 자금 횡령, 공사 과정의 부실 시공 의혹, 안전관리 비용 축소 등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도시재생 계획을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지켜내는 계획이었습니다. 행복식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획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원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시간 가슴 깊이 간직해온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왜 아버지가 끝까지 두 형제의 재회를 바랐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이유를. 모든 답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쪽지에는 한결같이 어서 돌아오세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불빛이 다시 켜지기를, 원장님의 된장찌개 향이 다시 골목을 채우기를. 한 달 후 동학건설 본사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동주는 단상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제 도시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행복식당이 있는 골목의 새로운 청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그대로 두되 안전하게 보수하고, 골목길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복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준이 제시한 새로운 수익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 문화공간 운영 수익, 그리고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 사업 참여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 밖에서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준비한 주민 설문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의 주민들이 새로운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보다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도 틈틈이 두 형제와 함께 새로운 식당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복문화센터의 1층에 들어설 새로운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자 청년 요리사들의 교육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동준의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갔습니다. 비리 조사 결과로 물러난 이사진들의 자리는 도시재생 전문가들로 채워졌습니다. 박주연은 이제 홍보실장이 되어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행복식당 자리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동준과 민호는 직접 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간판은 조심스럽게 떼어져 보관되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도 이 간판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원장님의 레시피는 이제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비법, 매일 아침 채소를 다듬는 순서, 음식을 담는 그릇의 온도까지 모든 과정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동준의 집무실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면 대신 따뜻한 원목 패널이 들어섰고 한쪽 벽에는 행복식당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응접실은 이제 작은 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은 이곳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소식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동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차가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아닌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무실을 나서는 동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저녁 행복식당 공사 현장에 들러 원장님,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은 간이 식탁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고급 만찬보다 맛있었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숨쉬는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행복문화센터 앞의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은 센터의 공식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1층의 행복식당은 이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계셨습니다. 이제는 젊은 요리사들과 함께였습니다. 개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인사들까지 동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오래된 행복식당 간판이 새 건물 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추억,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동준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민호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연구소는 이제 문화센터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뜨개질 모임, 청년들의 창업 준비 모임, 아이들의 독서 모임까지 매일 다양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행복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한 메뉴들 속에 새로운 요리들이 더해졌습니다. 원장님의 된장찌개는 여전히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를 배우는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주연은 이제 동준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도시재생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재개발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담은 도시재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문화센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퇴근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요리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준과 민호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형제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된장찌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 동준과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집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문화센터 옥상에서는 주민들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악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동준이 직접 가꾼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리에 쓰일 식재료들도 이곳에서 재배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화센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행복식당의 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동준, 민호, 그리고 원장님은 오늘도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63층에서 보던 그 풍경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성공의 상징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숨쉬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 이제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닌 서로의 삶을 나누자는 초대였습니다. 동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닌 마음이 모이는 곳이란 것을. 그리고 그 집은 지금 여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아들의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숱한 사건을 해결하고 지금은 대형 보안회사의 사장이 된 제가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절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2년 전 해결했던 충격적인 결혼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재산을 모두 잃고 인생이 망가진 그 사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주범을 놓친 것이 아직도 제 가슴속의 가시로 남아 있었죠. 아버지,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졌나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의심 많은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늘 위험한 상황을 걱정했던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예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프로그래머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요즘 해킹 사건의 대부분이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간단히 차라도 한잔 하면서요. 그래, 그러자.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수사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상견례 전에 미리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풍경 속에서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갓 돌이 지난 아들을 안고 울던 날.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수첩이 보였습니다. 형사 시절 사용하던 것인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잊지 못할 사건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결혼 사기 사건 주범 도주. 피해액 58억. 피해자 32명.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적어둔 메모. 절대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 것.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제가 사람을 더욱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최 실장, 들어오시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신임 형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파트너입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 보안실장이 되어 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사라뇨? 우리 아들의 결혼 상대를 조사해야겠어요. 최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적인 일에 회사 인력을 동원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예외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옛 수사 도구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위장용 안경, 가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녹음기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의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강남역이라. 그곳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잠복 장소 중 하나였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누군가를 관찰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는 이미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서연, 29세. S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학력도 경력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6개월간의 행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요. 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출력한 듯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우리 회사 최대 경쟁사인 제이보안의 임원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이보안은 5년 전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가려다 실패한 회사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언젠가는 당신 회사를 무너뜨리고 말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최 실장, 미행 준비해 주세요. 오늘부터 24시간 감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은퇴 형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수사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행복은 지킬 수 있을까요? 강남역 8번 출구 앞, 오전 8시 정각.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외근이 없는 날이면 늘 이 시간에
이 출구로 나온다는 정보를 확인한 참이었죠.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익힌 첫 번째 수사 원칙. 대상의 일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최 실장, 대상 확인했습니다.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피스로 최 실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100m 뒤편 카페에서 저를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부근의 CCTV를 모두 확보했고 주변 상점 직원들의 동선까지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박서연,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그 여자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한다는 정보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 파텍 필립 노틸러스 골드 모델입니다. 시가 1억이 넘는 시계를 IT 회사 대리가 찼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장님, 제2보안 임원의 딸이라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반경이 너무 컸습니다. IT 회사 직원이라면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와 집 근처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녀는 하루에도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의 호텔 라운지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이 찍은 사진에는 그녀가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제 기억 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2년 전 그 결혼 사기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제 직감은 그가 조직의 일원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3명의 여성들과 함께였죠. 테이블 위에는 루이비통 백이 놓여 있었고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드디어 성공했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지. 그 회사 기술력은 확실한 거야? 레스토랑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가발과 도수 높은 안경,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 누가 봐도 평범한 노년의 신사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우리 회사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S사의 직원이라면서 왜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2시 그녀는 강남의 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접수대에서 머뭇거리더니 곧바로 의사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환자의 동선이 아니었죠. 최 실장, 저 피부과 원장 신상 조사해보세요. 30분 후 답이 왔습니다. 그 피부과 원장은 제2보안의 전직 이사였습니다. 2년 전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개업했다고 하네요. 정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녀는 마지막으로 청담동의 한 주얼리숍에 들렀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미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순발력이 발동했습니다. 아, 내가 이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근데 너는? 저도 서연이랑 반지 보러 왔어요. 아직 청혼도 안 했는데 서연이가
이 근처 주얼리 숍들을 자주 둘러본다고 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질하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미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고급 시계, 수상한 만남들, 제2보안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의 그 눈빛은 제가 형사 시절 마주했던 수많은 사기꾼들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 계산된 듯한 말투. 책상 위에는 과거 결혼 사기 사건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적힌 조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다정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었나 봅니다. 문득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절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30년간의 수사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나 결혼이 아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제 직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최 실장, 내일은 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제2보안과 이 여자의 관계,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결말이 제 예감대로라면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해맑은 미소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꼭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돌려보던 중이었습니다. 청담동 주얼리숍에서 찍힌 영상 속에서 박서연은 진열대 앞에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읽어보니 백금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던 걸까요?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면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실장,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세요. 박서연이 진열대 앞에서 전화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어 보이던 그 사랑스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추적해 보셨습니까? 네, 사장님. 발신자는 제2보안 박철규 이사의 비서실이었습니다. 박철규 이사. 제2보안의 실세이자 박서연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사이자 5년 전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로 그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일 좀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회사에 왔다는 건 분명 서연과의 만남 후 절 걱정하며 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곧 들어갈게. 아버지,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다져진 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는 그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20년 전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음 날 아침 최 실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2보안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이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사 지원도 했었답니다. 우리 회사예요? 네, 하필 보안 솔루션 개발팀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아드님이 있는 S사에 입사했더군요.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보안이 5년 전 실패한 기술 유출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제 아들을 이용해서 보안팀에 지시를 내려 박서연의 모든 행적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던 이력서부터 S사 입사 후의 모든 기록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 실장이 건넨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서연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를 만나는 장면. 그 남자는 바로 2년 전 그 결혼 사기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습니다.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 실장, 제2보안 주변에 심어둔 정보원은 연락 없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2보안이 이번 주말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안건은? 최 실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건이 뭡니까? 우리 회사 인수 계획이라고 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수? 우리 회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제2보안보다 몇 배는 더 큰 회사인데. 하지만 곧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을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고 그걸 약점으로 삼아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쓴 것으로,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최 실장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세상에는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아빠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구나.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직접 그녀를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 실장,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한여름의 햇살이 유난히도 뜨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듯이 한밤중의 강남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앉아 박서연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2보안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숱한 잠복 수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수사의 결과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제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서연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 입던 단정한 정장 대신 과감한 이브닝 드레스 차림이었죠.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형사 시절 제가 많이 봐왔던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최첨단 도청 장비가 그녀의 모든 대화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이보안의 인수 계획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그들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까지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제이보안의 고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철규 이사도 있었죠.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두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보안팀이 확보한 자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것도 S사에 입사한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서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분명 프로포즈를 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최 실장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이보안의 내부 문건이 입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 박서연과 우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아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박서연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분명 반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행복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보안팀이 보내온 자료들이 하나둘씩 태블릿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과거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기업 정보를 빼내왔고 그때마다 완벽하게 범죄의 흔적을 지워왔습니다. 창밖의 비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진실처럼 도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모든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샴페인이 마치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30년 형사 생활에 모든 무게가 실린 것처럼.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록 그 결단이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지라도 이것이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서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빗물이 섞인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낡은 수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의 신고자는 자신의 동생이 결혼 사기 조직에 걸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할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 벽면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앞에서 무너져버린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58억.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서로의 가족까지 만나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죠.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약혼자가 자기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었죠.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붉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IT 기업 임원이나 핵심 개발자였다. 기술 유출이 주목적이었을 가능성 높음. 레스토랑 안을 바라보니 2년 전 그때가 겹쳐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웃고 있는 박서연의 모습이 그때 그 조직의 리더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타겟, 그리고 같은 목적. 최 실장이 보내온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2보안의 비밀 회의록, 박서연의 과거 행적, 그리고 우리 회사 기술 유출 정황. 모든 증거가 2년 전 그 사건과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문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아버지와는 다른 형사로서의 날카로운 눈빛을 한 저를 처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어가지 마라.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이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주머니 속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박서연과 검은 양복의 남자가 만나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2년 전 도주한 결혼사기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박서연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스러운 예비 며느리가 아닌 차가운 사기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비상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쫓으려는 제 발걸음을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부 거짓이었나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렸습니다. 대답 대신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제2보안의 회의록, 기술 유출 계획, 그리고 박서연의 실체가 담긴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서울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이번에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박서연은 이미 헬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2년 전 제 앞에서 사라졌던 그 조직의 리더처럼. 옥상에서 울리는 헬기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귓가를 울렸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재킷 자락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이런 추격은 수없이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서연은 이미 헬기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그 미소가 2년 전 그 사건의 주범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건넨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화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2보안의 비밀 회의록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기 안에서 갑자기 고성이 들렸고 박서연이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넌 이만큼이면 충분히 해냈어. 남자의 말이 간신히 들렸습니다. 박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미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박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순간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2보안 박철규 이사의 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남자를 아버지라 부르다니.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넌 태어날 때부터 이걸 위해 준비된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검은 양복의 남자가 박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민준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숱한 거짓말을 들어온 제가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넌 내 딸이야. 이게 내 운명이라고. 남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설마 2년 전 사건의 담당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을 잇기도 전에 남자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제 왼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남자의 몸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쓰러진 남자의 주머니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빗물이 총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울음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사기꾼이 되어야 했던 저와 아들이 남자를 제압하는 사이 옥상으로 최 실장이 이끄는 특수팀이 진입했습니다. 드디어 2년 전 사건의 주범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박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저보다
더 큰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끝자락에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마치 이 긴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듯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박서연은 2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규 이사는 그녀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결혼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강태우의 지시로 고아원에서 그녀를 입양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완벽한 사기꾼을 만들기 위해. 조사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연기 훈련, 심리학 교육, 해외 유학을 통한 언어 습득까지 그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키워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정교한 부품을 만들어내듯이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의 무거운 공기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대변하듯이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서연이 건넨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 처음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을 위한 메모였다가 점차 진정한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한 고백들. 최 실장이 가져온 제2보안의 내부 문건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핵심 기술을 빼내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메시지들이 그녀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에게 보낸 보고서의 톤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정보 전달이 자꾸 지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실의 녹화본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그녀가 우리 아들을 처음 만난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그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심,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노숙인을 도와주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순수한 눈빛. 그것들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력계 형사 시절 마주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기꾼들의 완벽한 연기와 거짓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30년간 거짓을 가려내온 제 직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조사가 끝나갈 무렵 박서연의 손에서 한 장의 사직서가 나왔습니다. S사를 떠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 둘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형사로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책상 위에는 아직도 2년 전 사건의 기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제 사건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2보안과의 인수합병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 인수가 아닌 서로의 강점을 살린 동등한 통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거리를 쓸고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강태우에게 중형이 선고되었고 박철규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기꾼의 모습이 아닌 앳되고 수줍은 얼굴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문득 30년 전 처음 형사배지를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다짐, 정의를 위해 살겠다는 그 결심이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박서연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가을 하늘이 유난히 청명해 보였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마주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수사이자 가장 특별했던 사건.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형사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건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서랍 깊숙이 넣으려는 순간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처음 형사가 되었을 때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늘 승리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정의가 용서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남산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정의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하늘은 높고 청명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